요즘 경제가 정말 정신없었죠? 오늘 그 혼란의 원인이 뭔지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코스피는 왜 갑자기 폭락하고, 금값은 왜 떨어지고, 부동산 정책은 또 왜 이래? 정말 혼란스러우셨죠? 오늘 이 모든 현상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최근 시장의 혼란을 체계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름하여 경제적 채찍질. 도대체 우리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죠. 모든 혼란의 시작점은요, 바로 이 워시 쇼크라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말 그대로 공포가 시장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워시 쇼크라는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을 둘러싼 그 공포, 과연 그 실체는 뭐고 현실은 어땠을까요? 워시 쇼크, 이름에서부터 딱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한 인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그 막연한 예상과 두려움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돈줄을 확 쥐어버릴 아주 공격적인 매파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최근 발언들을 쭉 살펴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실용주의자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이 공포와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간극, 이게 바로 이번 쇼크의 본질입니다. 물론 시장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는 가요. 과거 이력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11년에 돈 푸는 거에 반대하면서 원칙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30대였고 지금은 50대잖아요. 사람도 변하죠. 이 타임라인이 딱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원칙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실용주의자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한 평가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숫자 12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연준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 수예요. 정책은 의장 혼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정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12명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케빈 오씨 한 사람 때문에 연준 전체의 방향이 막 급격하게 바뀔 거다? 이건 애초에 너무 과한 걱정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산 가격 롤러코스터입니다. 왜 금, 비트코인, 주식시장이 이렇게 난리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금이랑 비트코인 가격은 왜 떨어진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첫째는 역시나 돈줄이 마를 거라는 그 공포가 가장 컸고요. 둘째는 금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 그러니까 좀 과열된 상태였다는 점도 있었어요. 게다가 때마침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나왔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경우는 다른 자산들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스피를 한번 보세요. 와,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했던 시장이 바로 다음 날 무려 7% 가까이 폭등하면서 떨어진 걸 다 회복하고도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실체 없는 과도한 걱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한 반등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아주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쪽 실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SK 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이 40조를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여기에 새로운 투자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국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부동산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한바탕 난리를 치는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주 중대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연장은 없다.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제 끝내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정부의 전략은 아주 명확한, 뭐랄까, 쓰리콤보 같은 겁니다. 첫째, 세금 유예를 끝내서 집 가진 사람들 이제 팔아라 하고 매물을 유도하고요. 둘째, 공급 걱정 마라 하면서 용산이나 과천 같은 노른자 땅에 대규모 공급 계획을 딱 발표해서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앞으로는 보유세를 더 올릴 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서 투기 수요 자체를 억제하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책의 진짜 속내를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가 29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다주택자를 다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타겟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을 8,200채씩 가진 사람처럼 정말 극단적인 소수의 투기 세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이 이젠 안 되겠다 하고 백기투항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그 투기의 벽에 균열을 내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도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은 실체가 없었던 과장된 공포가 만들어낸 해프닝에 가까웠어요. 반면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정부의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산된 정책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은 때로는 이렇게 비이성적인 공포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정책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충격과 또 계산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여러분의 원칙은 과연 이런 파도를 견뎌낼 만큼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